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X 파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재생에너지 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우식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X 파일에서 그동안에 주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 이 문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재생에너지와의 어떤 형평성, 밸런스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오고 했습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가 동반 에너지다, 원자력의 동반 에너지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을 했지만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진짜 동반 에너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육성도 골고루 균형 있게 하는지 재생에너지 업체를 대변하던 그런 입장에서 특히 태양광도 관련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외면받느냐, 진짜 외면받는 그 증거를 좀 대달라,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모신 분은 정우식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재생에너지 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역임하셨고, 또 세계태양광총회 조직위원도 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고 계시고, 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세계태양광총회가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세계태양광 전문가, 연구자, 교수님들이 세계태양광의 기술적인 진보, 정책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 이 세계 태양광 컨퍼런스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2026년에 우리나라 대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세계 태양광인들의 올림픽이라고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총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네. 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하시면서 이거를 유치하신 건가요? 중심은 이제 학회본인 제가 부회장으로 있는 태양광 발전 학회가 중심이 돼서 유치를 해낸 겁니다. 예. 유치하는데 안 봐도 알겠습니다.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뒤로 미루고 그동안의 현안으로 주로 문제가 되어왔던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3주년입니다.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지 오늘로 꼭 13년을 맞았습니다. 사망 실종자만 22,200여 명에 달했는데 지금도 상흔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가 육지로 들이닥쳤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쓰나미로 침수돼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망가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폭발로 이어지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22,200여 명으로 집계됐고 3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지금도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완전히 닫겠다는 계획도 핵연료 잔해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사들이 이번 주가 후쿠시마 주간이 되어 있고, 동일본 대지진 13년 아직도 3만 명이 피난 가고 사고 원전 폐로는 아직 개시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원전 폐로를 하지도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원전 폐로가 언제 가능할 것인가. 지금 이번 세기를 넘어가고 다음 세대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9.6m 쓰나미가 들어와가지고 원전이 발전소 건물이 폭발했죠. 그리고 대피하면서 대지진 등등으로 인해 쓰나미 뭐 이렇게 해서 16,000명이 숨진 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이게 원전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걸로 알았는데 하여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워낙 센 지진이라서 이것이 원전에 직격탄을 날렸고 주변 원전 중에서도 이 원전이 가장 오래된 또 원전이었습니다. 낡았던 원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행사들이 지금 개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YTN에 나온 중국의 입장,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피해를 보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그 제도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일본은 아니 삼중수소 중심으로 벌이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면에 후쿠시마 5차 방류를 교차 검증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 아니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도 제대로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일본과 가지고 후쿠시마 5차 방류 교차 검증 참여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원전 안전 문제에 가장 협조적인 한국 규제기관의 그 참여, 형식적인 참여로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양심이 있어서 개개인의 과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제대로 보겠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 조직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쿄전력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데이터를 의지한다든가 그 말이 많았잖아요. 왜 거기서 제시하는 자료만 가지고 하냐. 그랬더니 조금 더 진일보해서 자체적으로 뭐 샘플을 떠오니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5차 방류 교차 검증에 참여한다. 이건 의미는 있겠지만 때늦은 얘기고요. 이미 지나간 기차는 스타트하고 있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교차 검증 참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여하겠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이 방류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주변의 환경 얼마나 오염됐고 물고기가 얼마나 오염됐고 수초가 얼마나 오염됐고 그걸 직접 떠와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오염수 방류하는 거 그거 가서 교차 검증에 참여하겠다. 뭐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반감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먼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IAEA는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259억 원을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돈도 많아요. 259억 원. 예. 이게 뭐 하는 돈이냐 했더니 이 돈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 추가해서 그 태평양 섬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 반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뭐 좀 지원하고 호의적인 여론을 좀 형성하려는 취지다. 참 그 일본다운 그런 추진 능력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수 버리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버리고 있는 걸 뭐 검증한다. 그럼 버리는 거 찬성했네. 이미 오염 잔뜩 돼 있는데 거기 좀 더 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야죠. 다시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신규 원전 몇 개 더 지을까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기 내지 4기 추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자, 아니 참 이거 자꾸 이렇게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SMR 선도를 하고 카본 프리, 그죠? CF100 확산을 위해 산업 생태계 지원을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 완전히 정부 돈 빼먹기 위해 작전을 했어요. 작전을. 정부 돈 빼먹기 위해서. 아니 원전이 그렇게
진짜 경쟁력 있고 시장도 크고 그러면 아니 서로 너나다 하지 왜 정부 돈 빼먹으려고 그럽니까? 네. 예? 장사가 앉아서도 될 텐데. 근데 지금 원자력이요. 공급자 중심 사업이 아니라 발주자 중심 사업이 돼 있어요. 네. 발주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공급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까지 다 대주고. 지금 이게 현실인데 원자력계 너무 장밋빛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2기 내지 4기 더 추가를 하겠다. 이거는 원전을 계속 짓기 위해서 계속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동을 걸고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금 지금 현재 4.5조가 책정된 신규 사업 예산이 도대체 뭘 어떻게 쓰냐 했더니 원전 생태계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복원이 아니에요. 먹여 살리는 거죠. 뭔 복원이에요? 건설이 끝나면 생태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건설이 또 있을 거라고 2009년에 원전 하나 수출하고 지금 이제 또 수출할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 국내 건설을 해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언제 건설 수주가 생길 줄 알고 계속 건설을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진짜 모순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전력기금 예산을 한번 볼까요? 10억 이상 2024년 신규 사업이 지금 1,460억 원이 전력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전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화력, 뭐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1,460억 중에 1,360억이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 예산입니다. 원전 예산이에요. 그래서 10억 이상이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수출 보증, 현장 수요,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이건 뭐 지금까지 50년 동안 개발해야 하는데 계속 개발해. 기자재 선금 보증, 보험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360억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전기 화재 대응 20억, 에너지 용복합 17억. 이거는 에너지 용복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17억 지원을 해놨어요. 네. 그다음에 AI 뭐 이렇게 플랫폼 한다 12억, 태양전지 실증 사업, 차세대 실증 사업이 10억에 10억. 10억으로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네. 완전히 형식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원전과 재생에너지 같이 가자 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계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편향된 전력기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낳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아니 원전을 2기, 4기 짓자고 자꾸 얘기하지만 이 해법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사용해결력 고준위 방패법. 이거 지금 지금 통과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공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뭘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방사능 폐기물 학회장이에요. 근데 지난달 23일 날 뭐라 했냐면 사용 해결료 그냥 쌓여만 가고 있어서 2030년부터는 원전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네. 어? 원전 없어도요 전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산업적인 경제 개발이나 발전에 더 유리하다.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원전인 겁니다. 그거를 동의를 해주면 아마 고준위 방패법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 안 돼. 주민들 반대하잖아요. 왜? 아니 세세대대로 저장시설 될 걸로 생각하면 이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땅에 핵시설이 뭐 10,000년, 10만 년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러면 그 동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원전의 문제점이고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네? 아니 학회장 돼가지고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그럼 왜 자꾸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려고 그러느냐? 예? 이거는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ASML 얘기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리백 달성이 가장 어렵다라고 결국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CDP 위원회라고 더 클라이밋 그룹이 연구해서 있는 그 아리백 하는 데죠. 거기서 탄소 공개 정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023년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를 냈을 때 우리가 지금 꼴찌입니다. 네. 심각한 거죠. 그래서 ASML이 이제 지적하는 거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공급하기 희망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 장비를 사달라. 자기네 장비를 살 때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장비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 그렇죠. 원전으로 하면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슈퍼갑입니다. 슈퍼을이죠. 슈퍼을. 아니, 삼성전자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 사정을 하게 생겼어요. 사정을. 지금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반도체의 원전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전기값이 올라간다. 10 내지 15%가 올라간다. 그런 주장입니다. 10 내지 15%. 대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TSMC처럼 전기요금 인상 직격탄을 먹겠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니냐. 그래서 원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걸 보시면 배출권 거래 참여 기업 감축 설비 지원 127.7억 원. 그 다음에 이거는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 이래가지고 54.7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3월 29일까지, 3월 22일까지니까 이달 안에 이제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왜 이걸 적어놨냐면 가격이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에너지 효율을 하기 위한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장비를 설치해서 오히려 소모량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에너지 효율 절감 운동이 그렇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54억 원 투입해요. 54억 원. 에너지 효율에. 예?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 이것도 127억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거 합쳐봤자 170억, 180억 정도인데 이거를 그 원전에 1,360억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170억, 200억도 안 됩니다. 시장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더 큰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아니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물론 가장 싸 원전보다 더 싸지만 재생에너지가 요즘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값을 올려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환경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자, 풍덩풍덩 쓰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는 환경에 정반대로 가는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계가 원전 결코 싸지 않은 에너지원입니다. 안전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싼 건데 값싼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원전을 주장하는 거는 제가 원자력을 했지만 원자력 설계를 평생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원자력 산업계가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국가 산업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폐를 끼치는 겁니다. 폐를 끼치는 겁니다. 원자력 산업계는 사회적 책임성 이런 거를 좀 유념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보세요. 1,360억을 원자력에 투자를 하지만 이 재생에너지 그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 이런 거는 지금 뭐 50억 이거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이게 같이 가는 거냐? 제가 볼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행적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 내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윤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4대 핵심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재 정권이다. 그야말로 기후 왕따국이네요. 네, 당연히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 왕따국으로 아니. 전락하고 있고요. 기후 악당국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왕따가 됐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악당국에서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하면서 2018년 정도까지는 우리 한국도 기후 악당국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쵸? 뭐 2020년, 21년 탄소 중립 선언하고 또 2030년 NDC 감축 목표 부분들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은 벗어나게 됐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 그 윤 대통령 집권하면서 다시 한국은 기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 전혀 인식이 없다. 예. 그래서 기후 왕따국 소리를 아예 이제 듣고 뭐 있는 왕따. 예, 왕따. 그런 상황입니다. 적혀놨네요. 예.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는 아리백에 대한 아리백 콤플렉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리백 콤플렉스 증후군 정권이다. 이렇게들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정부 특히 이 용산에서는 아리백, 태양광 이런 말이 금지어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이 아리백에 대한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26년이면 아니,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전면 시행을 하잖아요. 예. 이게 뭐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당장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네. 비서실장이 산업부에서 네. 오랫동안 일하면서 에너지 자원 실장까지 하신 분이고 차관까지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밸런스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한수원 사장도 했었지만 네네. 그런 분이 가장 핵심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원전 중심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냐 이건 그 위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그 이유를 아마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에 가장 유명한 장면을 꼽으라면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1차 대선 토론회 당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리백 이게 뭐냐 예. 물어봤었죠. 아리백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근데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이 뭐죠? 아, 제가 모르면 좀 가르쳐 주지 그걸 그렇게. 라고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 자존심이 강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부터 아리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정현 대표님도 말씀했듯이 사실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한국을 아리백 투자 이용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아리백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국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리백 투자 위험국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일본어를 좀 써서 죄송하지만 좀 곤조가 있네요.
한번 딱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난 모르니까 예. 무조건 모르는 대로 가는. 예. 아무튼 이 아리백에 대한 이 콤플렉스를 좀 우리 의사님들이 아리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콤플렉스를 좀 빨리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치의가 네네. 성형 그 전문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좀 이런 정신적인 측면을 좀 케어해주는, 그래서 아리백 증후군을 좀 빨리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 전에 그리고- 어떻게 네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전에 고쳐질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또 세 그다음- 번째는 저희들은 이 원전 확대에 몰빵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축소에 골몰하는 정권이다. 그렇게 저희는 규정을 하긴 합니다. 인수위 때 2030년까지 목표를 잡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춰버렸잖아요. 네네.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그 결과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제11차 국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 그렇게 이제 실제 발표를 했죠. 예. 재생에너지 부분은 이제 이 윤석열 이 정권 들어서 완전히 이 찬밥 신세이죠. 아까 보니까 뭐 1,360억에 50억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찬밥, 식은밥 수준도 아니고 죽밥 정도. 네.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재생에너지에는 투자를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오늘 그 내용을 좀 되겠습니다. 서상히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일반 시민들은 재생업에 네네네.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네 번째는 태양광에 대한 토벌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토벌이 뭐죠? 토벌식 수사정권? 예를 들면 이 봉건 시대에 왕권 이 정부가 이 도적들이 있다 하면 아예 이 또는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 토벌군을 옛날- 편성해서 완전히 토벌을 감행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장공비 토벌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 태양광을 범죄 비리 이권 카르텔로 대선 이제 후보 시절부터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집권하시고 나서부터 실제 지금까지 사정 광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된 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태양광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조실 조사, 금감원 조사, 국세청 조사, 심지어는 조달청 조사까지 이렇게 태양광 부분에 모든 이 수사를 수사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태양광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 태양광 비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뭐 수사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정권 초기에 저희 태양광 산업협회를 좀 압수수색해서 아이고 당하셨군요, 결국. 네네. 뭐 근데 뭐 저희 협회는 사실 어렵게 이렇게 하지만 상근 실무자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무사하죠. 아니 네네. 압수수색 한다는 거는 되게 떠요, 뉴스에. 네네. 근데 털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건 안 떠요. 네네. 그래가지고 참 이거 의도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네. 아무튼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따 더 이제 얘기를 하되 어쨌든 이런 원전 몰빵의 최대 이 피해가 결국은
이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게 이 태양광이고요. 재생에너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쪽 업계는 사실 지금 초상집 분위기라고 보면,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 4대 이 문제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기후위기 인식부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잠깐 볼까요? 지금 사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산업발전, 경제발전을 위해 이 화석연료를 지금 엄청나게 쓰면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화석연료의 지나친 이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다양한 지금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죠. 태풍, 가뭄, 해수, 예, 해수 수위 상승? 상승이고요. 이렇게 이제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어서 예를 들면 북극곰을 비롯해서 이 생명체들의 이 생명의 터전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식량난에 이 직면하게 돼 있고 건강 위기에 직면하는 부분들이 더 빈곤까지 예, 당연히 직면하고 이제, 있고 예, 빈곤 부분들 그리고 난민 이런 기후 위기가 이런 이 8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심각성을 사실 윤 대통령께서 알고 있다면 사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원전으로 탄소 중립하자.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한 이 글로벌 국가들의 노력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중일 탄소 중립 선언 이것도 전 정부 때의 일이고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보다 더 진전된 노력들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탄소 중립 부분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198개국 중에 151개 국가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2030년 NDC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에 30.2%까지 상향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오히려 윤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정도로 낮췄죠. 낮춰버린 것이죠. 오히려 탄소 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정권이 기후 인식에 대한 부재 정권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 위기 부존재 증명서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기후 위기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라는 기후 위기 부존재 증명서를 검찰이고 이 법에 능통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저에게 기후 위기 부존재 증명서를 한번 그것도 발급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원자력계 물어볼 거예요. 맞냐? 이렇게 그 원자력계 다 뻔합니다. 네네네. 자, 아리백 컴플렉스 증후군 정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대 지난 대선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꼽으라면 많은 국민들이
요거를 생각하실 겁니다. 아리백이 뭐죠? 예.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리백이 도로 뭐죠? 아리백이 뭐죠? 다시 물어봐. 예. 이유가 어떻게 하고 있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백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 사실 저 때만 해도. 그러긴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를 몰라서 대망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리백이 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또. 네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역행보살인가요, 이거? 역행보살. 재생에너지 역행보살인가요, 이거? 그렇죠.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더 강조를 하게 되는 네. 이상하게. 참 아이러니네요. 아무튼 이 아리백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무역 수출의 새로운 규범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아리백을 이렇게 선언하고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얼마 많은 거예요, 이게? 어이구. 지금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네. 뭐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 428개 사가 이 아리백에 가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조그만 기업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전력을 뭐 100기가와트시 이상 이렇게 사용하는 상당히 큰 거의 대규모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할 수 있는 이 조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네네. 연더블 아리백 참여 추이에서 테라와트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네네. 기업들 참여로 인해서 그 기업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을 다 모아놓은 건가요? 네네. 아리백으로 참여를 하는 기업들의 막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데 멤버 회사들이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428개까지 네네. 쭉 올라갔고 그 당시에 아리백 가입을 한 기업들이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총 전력 사용량이 예. 예를 들면 약 350 테라와트시 이 정도인데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약 45% 정도를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 약 이 150 얘기냐. 테라와트시를 아리백에 참여한 예.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생에너지로. 예, 한 170 예, 170. 테라와트시 정도. 테라와트시.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결국은 녹색 막대 그래프는 참여한 기업들 멤버 숫자고 네네. 그 밑에 진한 녹색은 그 중에서 전체 네네. 그 테라와트시 막대 그래프 최대 양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그죠? 그러니까 아리백 달성률이 결국은 45%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근데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이 삼성이 전자. 아리백 달성률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뭐 5% 안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5% 안 되고 4% 정도였는데요. 그 4%도 국내가 아니라 외국은 에다가 써가지고 예, 외국에 있는 이제 삼성 뭐 기업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외국은 아리백에 적극적이니까 외국에 있는 삼성 기업들은 상당히 아리백을 이렇게 달성을 한 거죠. 결국 삼성의 한 60%, 70% 정도 볼륨은 국내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그렇죠. 근데 국내 삼성의 이 삼성전자의 아리백 달성률은 21년 기준으로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를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45% 아리백을 달성했으면 약 45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잇따라. 야,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미 21년도에 예. 애플, 구글, 마이크로 이제 소프트 회사 등등은 61개의 이 기업은 이미 아리백을 21년도에 이미 100% 달성을 한 그렇군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리백 격차가 지금 대기업인데 애플, 네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61개 기업이 이미 아리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아리백에는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3월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36개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하지만 실제 아리백 달성률은 그러면 아주 낮다라는 거죠. 아까 연간 뭐 몇 테라와트 이상 써야 된다, 기가와트 이상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해당하는 그 아리백 대상 기업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알 수는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리백에 가입된 게 네네네. 뭐 주로 수출 기업들이 가입될 텐데 그러면 그 정도로 양을 많이 쓰는 건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한 20대 기업 뭐 이 정도, 30대 기업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0대 기업도 한 들어가나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30대 기업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약 50대 기업까지는 글로벌 이 아리백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출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36개면 약 한 70, 80%는 아리백에 들어갔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아리백 달성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낮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기업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러겠죠. 근데 이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 눈치를 보면서 선언은 했지만 태양광 빠르게 지금 보급할 수 있는 거는 달성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인데 결국은 네. 4월 10일 날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재생에너지 축소 정권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 달성, 그리고 아리백, 예. 아리백에 대한 대응,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전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연료를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100% 다 설치할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그럼요. 에너지를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요. 22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석탄, 가스 이 세 가지 에너지 원료를 에너지 자원을 이 수입하는 데 들었던 수입 비용이 약 249조 원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1년 그 이제 수입 비중의 약 30% 정도 에너지 이상을 석유, 석탄, 가스를 수입하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250조를 아껴서 25조만 국내 재생에너지에 투입을 하면 그건 또 국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결국 우리 국민들 지갑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고용을 창출하는 수익. 예, 고용도 창출하고 소득도 창출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보급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 에너지 수입을 하는 것을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수입 저감 대체 효과가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 안보 부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솔루션이고 핵심 자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재생에너지를 안 하고 예. 원전 중심으로. 예, 원전에 사실 몰빵을
하고 있죠. 아까 이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 원전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이제 예산은 아주 그냥 몰빵해주고 재생에너지는 눈꽃만큼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네. 원자력에 대해서 R&D 하고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냥 그 가방 끈긴 사람들 그냥 네네. 먹여 살리는 그런 네네. 개념이라서 물론 네네. 엑서사이즈는 많이 하겠죠. 네. 논문도 쓰고. 근데 그게 실제로 결과가 현장에 접목돼 가지고 사용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아무튼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세계 여러 나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엄청나게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판 IRA인 핵심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초안도 발표하고 이제 재정이 눈앞에 두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파워 EU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요거는 내용이 네. 어떤 거죠? 핵심 원자재를 생산할 때 탄소 중립을 지켜라.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EU에서 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기자재? 원자재는 네. EU 자체에서 최소한도로 예를 들면 30%면 30%, 단계적으로 50% 이렇게까지 EU 안에서 조달할 수 있는 생산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을 한다는 것이 이제 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체 조달한다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원자재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거 어떻게 보면 세국 정책이네. 이제 그만큼 그 이후 부분들이 그렇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 또 나름대로 그런 정책들을 보고 왜냐하면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공장이 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죠 이게 공장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유는 자국 결국은 원자재 산업 부분들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게. 육성을 한다. 네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EU의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고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탄소 중립 산업법, 리파워 EU 정책은 석유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특히,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 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아주 광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이제 유럽에서 50% 이상을 조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초안을 23년에 발표를 했었고 지금 논의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IRA를 뭐 들 수 있고 IRA는 많이 이제 아니까 근데 가장 주목할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30년 탄소 저감 목표를 2005년 대비 65%까지 저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초과 달성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탄소 중립을 위해 소위 돌진을 하고 있는 하긴 뭐 상황이고요. 네. 태양광 이거 까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예. 그래서 특히 요즘에 중국이 제14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22년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핵심 내용이 25년까지 3년 동안에 그 전에 토탈 누적된 총량보다도 2배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23년 태양광이 240기가와트예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40기가와트예요. 네네. 와, 그러면 한 해에 원전 240기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놀라운 건데요. 2022년에 106기가였습니다. 2021년에는 86기가, 87기가 정도였는데 연간 태양광 설치하는 게 22년도 106기가와트였던 게 23년에 240기가와트로 폭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량이죠, 설비 용량? 그게 시진핑 정권의 제14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속합니다. 즉 재생에너지 이 정책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네. 한 해에 240기가와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태양광이 지금까지 누적된 게 240기가와트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중국은 아니, 이제 너무 커가지고 작년에 240기가와트를 이렇게 하면서 누적 지금 60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네요. 이 태양광 빅뱅, 태양광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 해에 240 기가와트를 설치한다라면 고리 지금 폐로 대상인 고리 2호기 원전만 600 메가와트니까 0.6기가와트입니다. 0.6기가와트. OPR 1000 우리나라 1000메가와트 영광에 있는 원전들이 한 기가 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서 240기가와트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한 해에 240개 원전 짓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나는 게임이에요. 네. 조금만 더 한번 구체적으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2030년에 재생에너지 목표가 약 41%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80%로 상향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2030년 목표 네네. 80%입니다. 독일이. 예. 미국도 이 정도에는 13% 정도가 2030년 목표였는데 지금 21년, 22년 들어서 약 50에서 70% 정도 IRA 정책 선언하고 나서부터 예. 이렇게 목표를 상향하고 있고 영국도 38%를 약 한 65%까지 지금 인도도 지금 21년 현재 8.4%인데 2030년에 50%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늘리겠다.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2030년에 30.2% 목표였던 것을 오히려 톤다운 시킨 거죠. 그러네요. 21.6%로. 예, 그래서 10%를 깎아버렸습니다. 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톤다운 시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현실이라는 거죠. 곤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면 중국 데이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낮아요. 33%예요. 2030년까지. 네네. 그런데도 한 해에 240기가와트를 설치하는데도 저 분이 중국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합니까? 와,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은 2023년을 지나면서 중국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는 30년 목표는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거의 중국이 2030년에 35%에서 최소 40% 정도까지 달성할 기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목표들이 계속 초과 달성되고 있죠. 초과 달성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와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에 대한 좀 토벌식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참. 저렇게 하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21.6%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고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원자력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놓고 이렇게 수사를 해버리면 그나마 그것도 못하면서 예. 위축이 돼버리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인이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태양광이 약 한 60만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태양광인들이 많느냐? 그거는 사실 태양광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땅과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햇빛만 있으면 설치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태양광은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240기가와트를 그렇죠. 하네. 뭐 우리 원자력 전문가시지만 원전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원전 이제 1기가와트 설치하는데 10년 걸려요. 예. 지금 뭐 영국의 사례를 보면 15년 그렇죠. 이상이 걸리고 예, 있는 더 거잖아요. 걸리죠. 1.4기가와트 짓는데 지금 20년 뭐. 예. 그리고 이 같은 우리 재생에너지 강력한 동반자인데 풍력도 대형 풍력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근데 태양광은 뭐 1기가와트 이런 부분들도
아니 이게 참 진짜 문제네. 왜 그러냐면 네네. 아니 원전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10년 지나야 뭐 1.4기가와트 2기 짓는데 지금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에 240기가와트를 1년에 짓는단 말이에요, 태양광을.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토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네네. 그 사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태양광은 그런 장점이 있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또 태양광 산업이 원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 반도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웨이퍼까지 다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기술 진보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태양광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은 태양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조실 조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조사, 조달청 조사 6대 기관이 다 나서서 지금 태양광만 조사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조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못 하죠. 어떻게 사업들을 이제 하겠습니까? 그런 여파로 시장 자체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즉 매출 이런 게 반토막이 나니 어떻게 기업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분위기가 그렇다니 보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금융 대출을 못하면 어떻게 발전 사업을 하겠습니까? 건설을 하기 힘들죠. 힘들어지죠. 그러니 더더욱 이 태양광 이 보급 설치 이제 설치 시공업자 발전 사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기 돈으로 하라는 얘기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이제 복지부동 또 언제 어떻게 수사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도 이제 그리드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 그것도 또 까다롭게 그러니까 되는 공무원들은 인허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안 해주고 또 이 정부가 이 송전선로 개통망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개통이 연계가 되는 게 2031년 이후입니다. 대부분. 전기를 만들면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네. 못 쓰는 거죠. 그러니 태양광 보급 설치하는 또는 발전 사업자들의 50% 이상들이 다 사업을 변경하거나 철수하고 포기해야 되는. 포기하고 감원 네. 이렇게 되고 말라 죽이는 거네. 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지금 산업단지 태양광 정도가 할 수 있는 그건 입지입니다. 어차피 전기가 들어와 있고 네네. 라인만 연결하면 되니까. 네네. 그런 데는 네네. 지붕 태양광이라든가 뭐죠. 그렇죠, 그렇죠. 또 아유. 규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격결의 규제 때문에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거는 어떤 걸로 나오죠? 저 진가요? 아니면 총리령인가요? 아니면 그냥 고시죠, 고시. 고시. 네네. 지자체는 지금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지금 충청, 호남권은 다 100%이 이격거리 규제 조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충청은 100%네. 네, 충남. 호남, 충청권이 다 그렇습니다. 호남도 그렇고. 네네네. 수도권, 서울 경기는 35%. 네, 그거는 서울이나 이런 이제 대도심 안에는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기초 시군 뭐 이런 데는 대부분이 있다라고. 그럼 강원도, 충청도, 호남, 영남 전부 다 서울 경기 빼놓고는 다 90%가 넘거든요. 네네. 부산 경남이 83%고 나머지 다 저렇게 되면 이격거리가 저렇게 까다로워가지고 도로에서 뭐 고속도로에서는 96%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의 96% 구간이 다 이격거리의 규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속도로 침범하지 말라 또는 안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
녹지나 이런 걸 환경 훼손하지 않고 보급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사면 있잖아요. 이런 데 하면 되는데 예. 이런 데의 96% 정도가 다 이격거리 규제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실제 하고 저게-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이격거리가? 그거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이 처음에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어온 거죠, 저게? 이격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많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이 확대 보급 정책을 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제 뭐 지역을 보호한다라는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이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항을 한 건가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만약에 이격거리 규제가 개선되는 효과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이격거리를 이제 300m 여기까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도 태양광 53기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 설치할 수 있는. 고속도로 이격거리 준수,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얼마를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도로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0m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지자체는 1km 이상 떨어져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저거를 네.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통일된 어떤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분별한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예. 또 개발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개발하는데 굉장히 장벽이 엄청 크게 만들어졌네요. 사실 네네. 잠재랑 효과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과 또 지자체, 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NGO 그룹 그리고 발전 사업 관계자 이런 분들이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서 그렇죠. 정말로 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호 가치가 있고 지역적으로 보존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제외하고 보급을 해도 무방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합의점을 찾고 보급 확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장벽을 딱 이제 쳐버린 거죠. 그러네요. 네. 대응 방안은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 이격거리나 규제 그런 네네.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큰 대응 방안은 저는 이 투표를 잘하자. 그렇죠. 이 손가락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았더니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진짜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정책 기조를 이제 네. 투표를 잘하고 그다음에 네.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죠. 전환해서 전면 전환해야 사실 됩니다. 원자력에 너무 집중하는데 원자력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너무 들쭉날쭉 그리고 한탕주의 한번 터진 뭐 20조, 40조 이러니까 한탕주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것이 매년 터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지금 2009년에 20조 수출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 했잖아요. 원전 수출. 이거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다가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듯이 가랑이 찢어진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원전 수출에 올인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하나의 네네. 이제 제 경제 활동을 옛날에 할 때 네. 독일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간단해요. 매년
1원이라도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네. 매년. 그리고 올해 매출 한꺼번에 200억 한꺼번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평상시에는 20억, 30억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200억짜리 한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예, 리스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면적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여러 노력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태양광 산업과 기반이 이제 붕괴되고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윤 정부 들어서 특히 태양광 산업 제조 기반들이 완전히 지금 거의 무너질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윤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태양광 산업 제조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 모듈사들은 다 대부분이 지금 가동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감축, 감원, 축소, 철수, 폐업.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중소 중견 모듈사들이 사업 철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넘버원 기업이었죠. 하나큐셀, 음성공장. 우리나라의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입니다. 제조 시설. 저거 세계에서도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세계에서 제일 크지는 않는데, 약 2017년까지는 세계 넘버원인 규모였습니다.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것도. 그렇죠. 근데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 제조 공장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넘버원 기업인 한화큐셀이 모듈 공장을 폐쇄한다는 그 지경이면,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종사자들은 다 이제 실업자 되는 건가요? 참.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듈사들의 지금 실제적으로 S사 폐업 절차 진행하고 있고, 그래요? JSPV는 다 매각이 됐고, LG전자도 2022년에 사업 철수했고, 셀 분야, 그러니까 태양 전지 부분들도 신성이엔지나 LG전자 당연히 태양광 사업 철수였고, 웅진에너지는 물론 2019년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22년 들어서 아예 청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이 산업 제조 라인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인버터, 태양광물, 구조물, 모듈 부자재, 스트럭처, 각종이 이제 수배 전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태양광 제조 시설, 제조 구조물하고 전기 설비를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조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네요. 이런 이제 제조 기반 악화뿐만 아니라 실제 발전 사업자 설치 시공 기업들은 아까 초상집이라고 그랬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없습니다. 특히 일감이 없어진 부분은 한국형 FIT 종료. 이제 2023년 7월 달에 한국형 FIT, 이거는 100kW 미만 이제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면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정부가 의무 구매를 이렇게 의무 구매 제도군요. 2018년 8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은 태양광 지금까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보급된 태양광 보급량의 43%를 이 제도 때문에 이렇게 보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태양광 기업이 아닌 소규모 발전 사업자, 설치 시공업자들은 다 이 한국형 FIT 사업을 한 겁니다. 발전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대책이 없이 없어지니까 이제 일거리가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격거리 규제, 개통 부족,
금융 조달. 네, 금융 조달도 어려워지고 인허가도 보수적으로 하고 까다롭고. 또 사업성 자체가 악화가 되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발전 사업자 또 설치 시공업자의 50% 정도가 다 사업을 철수하고 결국 변경을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원자력 키우자고 하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원자력 키우자고. 원전 몰빵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키우자고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그냥 다 기업들 다 고사하고 네네. 철수하고 문 닫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오히려 흐름을 보면 고용 효과는 네네. 재생에너지 훨씬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전보다. 네네. 그건 뭐 왜 이런 진짜 이상한 구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대응 방안 중에 재생에너지 이 보급 확대와 이 태양광 산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이라든가 제도 개선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얼마나 깔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되면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원전 누가 짓는다고 원전에 매달려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태양광대로 이래 주저앉히니까 성장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 경제는 이거 완전 거덜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예. 선언했는데 그 2050년 탄소 중립의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라는 이제 비전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효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는 탄소 중립 산업 강국, 즉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어떤 청정 재생에너지 산업 강국 그리고 아리백 코리아로 가야 된다. 결국 탄소 중립 산업 강국은 아리백 코리아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예. 그런 비전을 저희가 수립하고 구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기술 개발이나 네네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제일 큰 건데 그거를 기술적 극복이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는 고립된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력망이.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대처하는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노력 중에 하나로 작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서 6월 달에 통과시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노력이 하나입니다. 즉 재생에너지는 지금 이제 호남, 뭐 경상남도 이런 지역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개통망을 타고 서울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게 하는 거는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 이제 맞아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이런 산업을 그렇죠. 오히려 공장이 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에너지가 지역 불균형 그렇죠. 을 이제 좀 해소하죠. 지방 분권 이제 균형 발전 이런 데에 달성하는 호남 중요한 지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호남 거죠. 지역이 네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설치하기 아주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네네. 땅도 좀 상당히 넓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재생에너지 공장이 많이 들었으면 꼭 이제 그 제조업체나 이런 것들 네네. 쪽으로 쫙 몰려가도 네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재생에너지와 이 지역 산업이 불균형도 해소되고 연계가 되고 연계되면서 거기에 보완적으로 이제 ESS라든가 그렇죠. 이런 각종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시설 장치 뭐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그래도 남아 돈다면 이제 그린 수소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역량도 조금씩 그렇죠.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원전도 서서히 줄여가면서 좀 받침을 해주고 또
이제 화석 연료도 예.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이런 속도에 맞춰서 줄여가면은 저는 또 다양한 어떤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제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예. 이런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네요. 가상발전소나 통합발전소 다양한 노력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민주주의가 앞당겨질 수 예. 있겠네요. 에너지 민주주의도 앞당겨지고 재생에너지 아까 좀 상당히 근본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인 간헐성 그렇죠. 또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저는 서서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네네. 극복이 가능하고 지방이 서로 분권이 되면서 균형 발전도 같이 가고 네네. 그래서 분산형 산업 구조, 경제 구조가 앞당겨지면서 민주주의도 빨리 더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중앙 집중이 아니고 네, 일종의 그 지방 분권 이제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기후 에너지 에너지가 그런 기후 에너지 민주주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독재 산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너무 집중돼 있고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지면서 이제 수소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원전 자체가 위험한 시설인데 옆에다가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냥 진짜 그러니까 원전은 위험한 시설이라는 거를 원전 종사자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원전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시민들이 참 원전 산업계가 제대로 잘 하는구나. 그럼 어느 정도는 운전 가능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동 안 시키면 우리 굶어 죽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막 나오니까 참 신고리 5, 6대도 그랬잖아요. 공론화 할 때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됐던 거는 박사급들이 원전 안 지면 우리 굶어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중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과학기술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로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은 빨리 구조 전환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폭망해.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원전에 몰빵하면서 재생에너지 이렇게 피폐하게 압박하고 몰빵 수사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비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도의 절반만 해봐도 엄청날 겁니다. 예?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생각을 원자력계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효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농민들 영농용 태양광을 예를 들면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듯이 농민들의 기본소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자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그 노후의 연금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초록별 행성은 오로지 이 지구 하나입니다. 이 하나밖에 우리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현장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하게 돌아간다. 그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산업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까마득해요. 다 뭐 축소, 철폐, 그 문 닫는 거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 산업을 육성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참, 아니, 이게 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정부 돈 투입하지 말라는 거, 투입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네? 위축만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응? 원자력계는 네네. 뭐 정부 돈으로 맨날 SMR 개발한다고 몇천억 쓰면서 이런 거는 안 쓰고 참 되게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전체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특히 산업부 공무원들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내놓고 에너지 효율 기자재 50억이라도 투자하도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네.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태양광협회도 하셨고 에너지 총장 그 산업협회 그 총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 정부 현 정부 이렇게 거쳐 오시면서 뭐 수례를 간단히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사실 이제 지난 정부를 간단히 평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상당히 크게 노력을 했고 그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빈약해서 오히려 체계적이질 못했다. 예.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 거의 전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시장만 이렇게 개방하는 식이면은 모든 이제 우리나라 밥상을 외국산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는 이런 꼴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부족했다. 근데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의 그 근소한 차로 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에 대한 DNA는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기대는 사실 좀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도 완전히 망쳐버려 산업을 또 폭망시켜. 제조 기반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좀 극복돼야 된다. 우리나라 제조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다 그냥 문 닫을 준비만 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탄소 중립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같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행동하는 뉴탐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우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